이게 사람같이 사는 게 맞는 걸까? 새벽 4시, 알람이 울립니다.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꺾일 듯 아픕니다. 파스를 3장 붙이고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62살, 오늘도 식당으로 출근합니다. 3년 전까지 저를 지점장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천억 원을 굴리던 손이었습니다. 지금 이 손은 새벽마다 기름때 낀 설거지통에 담깁니다. 손끝이 갈라져서 물이 스며들 때마다 이를 악뭅니다. 지난주 골목에서 은행 후배와 마주쳤습니다. 후배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후배가 먼저 못 본 척 지나가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담벼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25세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첫 월급이 8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들고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효도하겠다고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같이 우셨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설렁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30년을 숫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휴가도 제대로 못 썼습니다. 아이들 운동회에 한 번도 못 간 게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아내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아이 얼굴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실했습니다. 단 한 번도 숫자를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해서 지적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49에 지점장이 됐습니다. 발령장을 받던 날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24년이 걸렸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절반은 새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냈다는 생각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한참을 아무 말 없으시다가 고생했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랑 소주 한 병을 나눴습니다. 아내가 수고했다며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지점장으로 10년을 일했습니다. 관리 자산 2천억 원. 제 손을 거쳐간 돈만 해도 수조 원이었습니다. VIP 고객들이 저를 보면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명절마다 선물이 쌓였습니다. 후배들이 조언을 구하러 줄을 섰습니다. 회의 때 제가 말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5억 원을 모았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가 12억짜리요. 합치면 17억 원의 자산가였습니다. 노후 걱정은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동창 모임에 가면 제가 제일 잘 나가는 축에 들었습니다. 고객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투자는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하라고요.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요. 레버리지는 독이라고요. 그 말을 1000번도 넘게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말리고 돌려보낸 사람만 수백 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숫자를 아니까요. 위험을 아니까요. 그 자만이 전부를 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59의 명예퇴직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월급 많이 받는 늙은이는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은행이 다 그렇다는 것쯤은요. 퇴직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모아둔 돈까지 합치면 5억 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돈도 있고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평생 아침마다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드러누워 멍하니 TV를 봤습니다. 점심때까지 그 자세로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밥 먹으라고 불러도 대답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충청도 시골에서 한옥 스테이를 운영하는 부부가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차 마시고 손님들과 웃고 저녁에는 별 보면서 막걸리 한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가 울고 공기가 맑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것이다 싶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검색에 빠졌습니다. 한옥스테이 성공기가 쏟아졌습니다. 월 수익 800만 원, 1000만 원이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댓글마다 부럽다는 말이 달렸습니다. 저는 엑셀을 켜고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8년간 숫자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틀릴 리가 없었습니다. 밤새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충청도에 매물이 나왔습니다. 한옥고택을 리모델링한 건물이었습니다. 방 5개, 넓은 마당, 뒤편에는 대나무 숲까지 있었습니다. 사진만 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매매가 3억 원, 인테리어에 1억 원, 4억 원이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방이 차면 월 800, 평일까지 합치면 1000만 원도 가능했습니다. 3년이면 본전. 완벽한 계산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역시 숫자 보시는 눈이 남다르십니다. 이 정도 안목이시면 은행 그만두신 게 천만다행이에요. 사업가 하셔도 대박 나실 분이십니다. 제가 15년 이 일 했는데 회장님 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 말이 귀에 착착 감겼습니다.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해봤냐고, 시골에서 어떻게 사냐고 했습니다. 병원도 멀고 마트도 멀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평생 숫자를 만진 사람이야. 계산은 끝났어.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아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지만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돌아서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고개를 돌려 아내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더라면. 지금도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던 뒷모습이요. 이사한 첫 달은 좋았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에 평상을 놓고 앉아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에 매연도 없고 소음도 없었습니다. 밤에는 별이 쏟아졌습니다. 아,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한옥을 깔끔하게 꾸미고 사진을 찍어 예약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손님이 밀려올 줄 알았습니다. 첫 주말 예약이 없었습니다. 둘째 주말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차로 10분 거리 안에 비슷한 한옥스테이가 14곳이나 있었습니다. 가격도 저희보다 쌌습니다. 후기도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당에 멍하니 서서 하늘만 올려다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리 조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숫자만 봤지 시장은 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첫 손님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반가워서 이것저것 챙겨드렸습니다. 직접 담근 매실차도 내놓고 근처 맛집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손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밤에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잤어요. 보일러 계속 틀었는데도 바닥만 따뜻하고 위가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이불을 3장을 덮었는데도 추웠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뒤 후기에 별 2개가 달렸습니다. 한옥의 단열이 문제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후기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난방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85만 원. 서울 아파트에서는 30만 원도 안 나왔는데요. 한옥은 기름을 먹어치웠습니다. 천장이 높고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화조 관리비 20만 원, 수도, 필터비 10만 원, 마당 잔디 관리비 15만 원까지 생각지 못한 돈이 줄줄이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를 열어보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잔고가 줄어드는 숫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대뜸 앉으시더니 말했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으로 200만 원을 내라고요.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려면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야 했습니다. 거절하면 뒷말이 돌 게 뻔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냈습니다. 명절에는 마을 잔치 비용도 보탰습니다. 10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웃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이게 규칙이었습니다. 첫 해가 끝날 무렵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 수익 평균 35만 원, 지출은 160만 원, 매달 120만 원 이상이 적자였습니다. 1년 동안 1,500만 원 가까이 까먹은 셈이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 처음에 만든 수익 계산표를 봤습니다. 그때의 숫자들이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계산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숫자를 다뤄온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틀릴 리가 없다고요. 시작이 원래 그런 거라고, 내년엔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뒤척였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내 얼굴을 보면 가슴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나자 통장 잔고가 2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억 원 가까이 있던 현금이 반토막 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3년 안에 바닥날 게 뻔했습니다. 국민연금은 65가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4년이나 남았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조급해졌습니다. 그때 은행 시절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처에 왔다며 밥이나 먹자고요. 오랜만이라 반가웠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후배는 잘 나가는 티가 났습니다. 양복도 비싸 보였고 손목에는 제가 알아보는 브랜드의 시계가 있었습니다. 명함을 보니 증권사 부장이었습니다. 후배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요즘 해외 선물 쪽이 장난 아닙니다. 저도 작년에 5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억 굴리고 있어요. 1년에 4배입니다. 솔직히 은행 월급이 우습죠. 1년에 4배.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후배가 휴대폰을 꺼내 수익률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 달에 30%, 40%씩 찍혀 있었습니다.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지점장님 경력이시면 금방 감 잡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숫자 보시는 눈이 있으시잖아요. 저 같은 애도 하는데 지점장님이 못하시겠어요? 그리고 지점장님, 이건 도박이 아니에요. 분석입니다. 지점장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나는 숫자를 아는 사람이야.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석으로 하면 되는 거야. 집에 돌아와 밤새 해외 선물을 공부했습니다. 레버리지, 증거금, 청산 구조. 복잡했지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만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 8%가 올랐습니다. 400만 원이요. 한옥스테이에서 1년 동안 벌 돈을 일주일 만에 번 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화면을 보며 혼자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 달 뒤 5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올랐습니다. 2달 만에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불려서 놀래켜 주려고요. 잃었던 돈을 다 되찾고 앞에 턱 내밀 생각이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뉴스가 터졌습니다. 제 포지션이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씩 빠졌습니다. 레버리지를 쓰고 있었으니 손실은 2배였습니다.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손가락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빨간 숫자가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가 증거금을 넣으라고요. 안 그러면 강제 청산이라고요. 목소리가 사무적이었습니다. 남은 현금 5천만 원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한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원. 은행에 앉아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손 떼면 지금까지 잃은 돈을 영영 못 찾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밤마다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오르면 가슴을 쓸어내리고 내리면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쭈글쭈글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을 때마다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목에 걸려서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제 청산 통보였습니다. 밤사이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미국발 경제위기 뉴스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2억 원 넘게 넣었던 돈이 700만 원으로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대출금 1억 원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한옥을 담보로 잡혔으니 못 갚으면 집이 날아갑니다. 3년 전만 해도 5억 원이 있었습니다. 17억 원의 자산가였습니다. 지금은 빚만 남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내에게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 아내를 불러 앉혔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더듬더듬 이야기하는데 아내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통장 내역과 증권 계좌를 보여주자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도 무너졌습니다. 아내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마루에 닿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독촉 전화가 매일 왔습니다. 결국 한옥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억 원에 샀던 집이 1억 7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인테리어에 들인 1억 원은 그냥 증발했습니다. 대출금 갚고 나니 손에 쥔 건 7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경매 낙찰 문자를 받던 날 빈 마당에 서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흙바닥에 손을 짚고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것마저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13억에 팔렸습니다. 밀린 카드값, 생활비, 자녀들에게 빌렸던 돈을 갚고 나니 4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 4억 원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남들한테 하지 말라던 짓을 왜 직접 하신 거예요?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레버리지는 독이라고 1000번도 넘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 왜 그러신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친정에 좀 가 있겠다고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전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붙잡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방이 어두워져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외곽의 월세 원룸에서 삽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짜리 방입니다. 8평. 창문을 열면 골목이 보이고 겨울에는 외풍이 들어옵니다. 관리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잘 안 틉니다. 이불을 2장 덮고 잡니다.
3년 전까지 2천억 원을 굴리던 사람이 8평짜리 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싶어서요. 천장을 보다가 한숨이 나옵니다. 라면 국물이 식어갑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면접도 못 보고 떨어졌습니다. 경비직에 지원했다가 체력 검사에서 떨어졌습니다.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한 게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새벽 5시 출근, 오후 2시 퇴근. 9시간 동안 서서 일합니다. 월급 150만 원. 국민연금 100만 원 합쳐서 250만 원으로 한 달을 삽니다.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양복 입고 지점장실에 앉아있던 때. VIP 고객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던 때. 후배들이 조언을 구하러 줄 서던 때. 명절마다 쌓이던 선물 상자들. 그때 저는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다르다고 착각했습니다. 기름때를 문지르다가 손이 멈춥니다. 물에 불은 손끝이 갈라져서 쓰라립니다. 손을 꺼내봅니다. 이게 2천억을 굴리던 손인가 싶습니다. 아내와는 아직 따로 삽니다. 가끔 전화는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안부를 묻고 건강 챙기라는 말을 나누고 끊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말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면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봅니다. 볼 것도 없는 골목을요. 가로등 불빛이 깜빡입니다. 자녀들에게 용돈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쓸 돈은 제가 법니다. 그게 남은 자존심입니다. 명절에도 안 갑니다. 아이들 눈에 비친 제 모습이 어떨지 생각하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자 얼굴을 본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선택이 오만이었습니다. 숫자를 안다고 시장을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남들에게 1000번 넘게 하지 말라던 일을 정작 제가 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사업을 벌였고 잃으면 안 되는 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나는 다르다고, 나는 전문가니까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그자만이 전부를 삼켰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은퇴를 앞두신 분이 있다면 한 말씀 드립니다. 숫자를 안다고 해서 욕심까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평생 돈을 다뤄온 사람도 제 돈 앞에서는 눈이 멀었습니다. 계산기 두드릴 때는 냉정하던 사람이 내 통장 앞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꿈을 봤습니다. 나는 다르다는 생각,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파스를 붙이고 일어납니다. 허리를 펴는데 뼈가 우두둑 소리를 냅니다. 식당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기자고요. 거창한 목표는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